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김재광입니다. 오늘 성대의 성대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행성 궤도와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맨눈으로 밤하늘을 여러분들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맨눈으로 밤하늘을 관측했던 사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 사람은 케플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케플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맨눈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기에 아주 알맞은 그런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알려진 바로는 1km 떨어진 거리에서 동전이 어떤 동전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시력으로 그 당시 뭐를 했었냐면은 밤하늘을 열심히 관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 물론 이제 관측하려면 좋은 시력뿐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능력들이 필요하죠. 꾸준함, 정확성, 그리고 그것들을 잘 기록해낼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브라헤는 이제 그런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요한 천문학의 밤하늘 관측하는 것을 했었고, 오늘날로 치면은 망원경들도 있고, 그걸 기록해 놓을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맨눈으로, 맨몸으로 그것들을 관측을 한 겁니다.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관측하는데 그냥 정말 맨눈으로 그 종이와 펜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이제 밤하늘의 별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시기에 또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한 겁니다. 우리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은 정말 시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보면은 한 2,000개에서 3,000개를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세봤는데 한 100개 넘게 세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 티코 브라헤는 그 당시 이제 고안해낸 어떤 관측 기기를 통해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몇 도 위에 혹은 몇 도 옆으로 동쪽, 서쪽 이런 방향을 표시해 가면서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밝기, 그리고 색깔,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록해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도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런 밤하늘, 별 위치와 또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걸 기록할 뿐 아니라 뭘 하고 싶었냐면은 이 기록해 놓은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거기서 어떤 패턴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점성술, 천문학자들이 계속 바라본 게 밤하늘의 별의 위치들을 예측하고 그걸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든 기후를 예측하든 혹은 거기서 뭔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뜻을 알아내서 그걸로 뭔가 메시지를 알아내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대부터 관심을 갖고 해왔던 거죠. 그럼 티코 브라헤도 이걸 가지고서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봤던 거죠. 티코 브라헤가 밤하늘의 별들을 잘 좋은 눈으로 또 그걸 잘 기록을 해서 꾸준히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재능이 있어서 잘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일, 궤도들을 예측해내는 일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제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그 가설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일종의 고정관념을.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본인이 관측한 관측 데이터들을 잘 맞게 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행성들의 궤도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태양이 돌고 그 태양 주변을 또 다른 행성들이 도는 형태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맞다라고 이제 티코 브라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좀 전기가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53세쯤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수학 베이스로 굉장히 뛰어난 그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케플러라는 사람을 조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케플러가 이제 써낸 어떤 연구물이 이제 브라헤의 눈에 들었고, 브라헤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의 수학적 능력을 높이 사서 조수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함께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하면서
관측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행성들의 궤도를 예측하는 이 연구를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둘에는 기본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브라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성들이 움직인다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케플러는 그렇지 않다. 태양이 중심이 되고 지구도 그 중에서 돌고 있다. 원운동을 한다. 이런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둘의 사이는 별로 좋지는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브라해가 이제 1년 뒤에 케플러를 조수로 맞이하던 이제 1년 뒤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플러에게 이 모든 수집됐던 데이터가 넘어가죠. 케플러가 이제 잘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스승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굉장히 잘할 수 있었고 그걸 넘겨받았는데, 케플러가 잘할 수 있었던 건 수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맞는 어떤 궤도를 예측해내고 패턴을 찾고 데이터에 핏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케플러가 진행을 한 거죠. 소위 말하면은 맨손으로 머신러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가 스승 브라해랑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브라해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표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걸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고 본인이 궤도를 찾기 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굉장히 큰 도화지, 한 2절지 되는 것에 계산식을 계속 계산을 해서 한 70번 이상 그걸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했어요.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알맞은 모델을 찾기 위해서 손으로 계산을 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을 이제 사람이 한 겁니다. 손과 연필과 이제 종이에 대고서 계속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게 이제 케플러의 궤도 법칙들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 케플러는 브라해의 데이터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세웠던 가설을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본인이 세웠던 가설 중에 하나는 궤도 운동이 원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운동으로 했을 때는 데이터에 잘 핏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스승의 데이터를 신뢰하느냐, 데이터에 오차가 있어서 원운동인데 오차가 있는 거다라고 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가설인 원운동을 포기할지 요거를 고민하다가 데이터에 더 신뢰를 두고 원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케플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그걸로 했을 때 데이터에 아주 핏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횡성 궤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머신러닝이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정을 쭉 보면 이제 브라해가 데이터를 잘 수집을 했고 이 데이터에 핏하도록 모델을 만들고, 이건 이제 런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케플러가 했던 거죠. 각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컴퓨터의 도움 없이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궤도라는 어떤 결과물을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날의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된 아주 정확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수집된 데이터, 그 데이터에 레이블이 달려있죠. 정답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날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핏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린 최종적으로 머신러닝 모델, 어떤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과정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6개의 어떤 데이터 샘플이 있다고 하죠. X1이 들어가면 Y가 나오는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예를 들면 직선을 하나 만들겠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냥 수평으로 쭉 돼 있는 선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 데이터들에 가장 알맞게 어떤 직선, 기울기가 있는 직선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각 샘플, 각 수집된 데이터와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어떤 직선과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 머신러닝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핏하게 뭐 직선이든 곡선이든 우리가 가정한 그런 선형 혹은 하이퍼 플랜을 만드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수집된 데이터에, 주어진 데이터에 가능하면 잘 들어맞도록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어떤 모델을 찾는 거면서도 아직 수집이 안 된 언신 데이터 혹은 언론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평평한 어떤 입력값에 수평한 그런 직선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 기울기가 있는 하나의 직선 1차 방정식의 형태죠. 그런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서 오차를 줄일 수도 있고 오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차원을 높여서 어떤 3차원 형태로 모델을 피팅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이제 10개의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곡선을 9번 둬서 뭔가 9차 방정식의 아주 고차원의 모델로 피팅을 할 수도 있죠. 차원을 높여서 고차 방정식으로 피팅을 했을 때는 에러를 정말 0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데이터에만 핏하도록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에도 가장 잘 맞으면서 아직 관측되지 않은 unseen 데이터, unknown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것이 머신러닝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의 일반화된 성능을 높이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차나 아니면 3차 형태의 그런 복잡도를 낮춘, 반대로 말하면 제너럴리티를 높이는 그러한 모델 학습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도 잘 맞고 앞으로 관측할 데이터에도 잘 맞추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그것의 로스 펑션 혹은 에러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 펑션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펑션이 두 가지 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들어맞도록, 즉 에러가 적어지도록 만드는 데이터에 피팅하는 텀이 하나가 있게 되고 다른 하나는 모델, 아직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제너럴라이징하는 텀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텀을 잘 학습을 하여서 우리가 로스를 정의했을 때 그 로스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 이제 데이터에도 잘 들어맞고 그리고 앞으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력도 높이는 그러한 머신러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을 기존에는 사람이 관측을 하고 그 관측한 사람이 결과나 모델을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 모든 과정,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모델을 핏하는 과정이 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큰 상태에서 훨씬 다양한 모델 피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러한 것은 이제 더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가면서 더 고도의 패턴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공부하고 계신 혹은 다루고 계신 일들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러한 기본적인 머신러닝 원리를 이용을 해서 행성의 궤도를 예측해서 우리 인류에 기여했던 것 같이 여러분 연구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